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7일 새벽 0시 10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푸틴 그리고 트럼프 회담에서 예상한 대로 푸틴이 이겼습니다. 트럼프가 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트럼프가 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또한 의문입니다. 이게 애매한데 확실한 것은 푸틴이 이겼습니다. 첫째, 푸틴은 얻은 게 많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으로 끌고 가는 데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은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어제 푸틴을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푸틴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세계 어느 나라가 러시아에 대해서 더 가혹한 제재를 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푸틴은 전쟁 범죄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한 나라는 그런 자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면 체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 범죄자를 빨간 카핏을 깔아가지고 극진하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고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할 리가 없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푸틴의 페이스로 갔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영토 약 5분의 1 정도를 불법 강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확보하고 그 이외에도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철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휴전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 회담을 끝내고 나와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휴전 협정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푸틴이 원하던 바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젤렌스키는 일단 휴전을 먼저 하자. 그렇게 해야 푸틴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유럽 각국도 젤렌스키의 이 선택에 적극적인 동의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휴전을 한 다음에 평화협상을 하자는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과장을 많이 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푸틴 쪽으로 기운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제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한편으로 하고 미국을 다른 편으로 하는 이런 갈등을 만들 자신이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귀국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유럽도 공동 대응을 하기가 힘들고 언젠가는 유럽도 우크라이나를 버릴지 모르겠다. 미국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전쟁을 계속하고, 그렇다면은 러시아군의 사기도 높아질 거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서서히 지금 밀리고 있는데 시간이 우리 편이다. 푸틴은 돌아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휴전 협상이 될지 아니면 평화 협상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건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천천히 하면 된다 라는 생각, 자신감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푸틴 같은 자와 트럼프 같은 성격의 지도자가 만나면은 트럼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푸틴은 임기가 없는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여론의 비판, 야당의 비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당장 내년에 중간선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의회 권력을 잃어버리면 바로 레임덕으로 갑니다. 트럼프는 이번 한 기밖에 못합니다. 연임할 수가 없어요. 조기 레임덕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의회 선거, 상하원 선거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여론과 언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 선거에서도 유리하고 또 본인의 허영심인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는 목표에도 맞으니까 어쨌든 평화, 그게 푸틴식의 평화, 일단 휴전 또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심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욕심과 장기적인 포석이 가능한 푸틴, 트럼프 사이에는 완전히 회담장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바로 트럼프가 밀리는 것을 직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존 볼턴 전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매우 지쳤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매우 지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주지를 않는 벽을 향해서 회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것은 선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민주적 지도자와 선거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독재 지도자가 만나면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 2000년 6월 회담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때 이미 김정일은 김대중 정권이 현대그룹을 앞세워서 보내준 4억 5천만 달러를 챙겨놓고 있었습니다. 딱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평화를 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김정일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 측으로부터 4억 5천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더라도 그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조공을 바쳤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평양회담을 했다고 하면은, 그게 만약 언론에 의해서 공개되었다면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퇴임을 몇 개월 안 두고 2007년 10월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14선언이라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임기 4개월 남기고 왜 만납니까? 그건 아마도 자기 우파 정권이 들었을 때 바꿀 수 없는 어떤 약속을 미리 하겠다는 그런 흑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이가 만나서 그때 합의한 게 또 완전히 대한민국에 불리한 합의고, 그해 9월 19일 있었던 군사 합의는
한반도의 이 세력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험천만한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항복도 하지 않았는데 서울 상공에 우리 공군기를 띄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망국적인 9.19 군사합의를 했는데,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파기하고 말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다시 이걸 또 복원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위험천만한 일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북 송금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 재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깡패 출신 사업자를 시켜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 하는 이런 혐의가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잡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것을 의식하는 국정원장이라든지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국방장관 또는 외교부 장관이 북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경우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평화를 보장을 했다든지 한국의 안전을 보장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내일 젤렌스키를 워싱턴으로 오게 해가지고 젤렌스키를 설득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푸틴 편에 서서 젤렌스키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하라는 식으로. 그런데 젤렌스키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히 우크라이나, 미국, 또 미국과 유럽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겁니다.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 대통령, 공산주의자를 상대했던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트루만,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카터, 레이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미국의 가치관을 지키고 참모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해가지고, 그때 소련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미국이 손해본 게 없습니다. 그 만남의 축적으로 해가지고 소련이 1991년에 와해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트루만, 아이젠하워와 같은 위대한 대통령 반열에 끼일 수 없는 장사꾼 트럼프는 푸틴에게 당할 수가 없고, 그런 트럼프가 또 김정은을 상대로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참 어렵게 됩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젤렌스키가 참 용감하다고 볼 수도 있고 불쌍하다고 볼 수 있고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에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 대통령을 상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20일 임시수도 대구에서 직접 밤을 새워가면서 타이프라이터를 쳐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에게 영문 편지를 보냅니다. 그걸 읽어보면 정말 천하의 명문입니다.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서 전사했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면서 이 미국 병사들은 미국인으로 살았지만은 세계 시민으로서 죽었다는 말을 합니다. 미국만의 평화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세계 시민으로서 죽었다. 이렇게 감동적 평가를 하면서도
편지의 마지막에 가면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엄중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어떤 회의에서도 논의해서는 안 되고 그 논의한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 김일성의 남침에 직면해가지고 서울도 잃어버리고 대전도 함락 직전에 있었던 그 아주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약속대로, 그 다짐대로 했습니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휴전하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하겠다. 우리는 단독으로 국군을 미국의 작전 통제권으로부터 빼내가지고 단독 작전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이게 경고가 아니라는 걸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방공포로를 그냥 다 석방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때 휴전 협상의 제일 큰 골칫덩어리가 방공포로 처리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깽판을 친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렇게 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미국이 결국은 이승만이 원하는 대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지금 아이젠하워나 트루먼 같은 대통령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극도 이기주의자인 장사꾼 정도밖에 안 되는 트럼프를 상대하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트럼프로부터 경멸을 당하는 수모까지 겪고 있습니다. 새삼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성과 당시 미국 국가 지도부의 교양, 그게 맞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그 뒤에 대한민국이 번영하고 그 대한민국이 서울올림픽을 개최해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소련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달콤한 복수를 하는 그런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상기하면서 새삼 젤렌스키 처지와 1950년에서 53년 사이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자존심, 그것을 받아주었던 미국 국가 지도부의 교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